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씩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개인들을 만나면 대단히 친절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받기에 충분한데요. 그 국가가 하는 행동, 특별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친절함이라든가 그런 온화함 같은 것을 보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일본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무언가 혼동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왜 일본은 이렇듯이 사람과 국가 간의 차이가 클까? 또 다르게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일까요? 지난번 저희 독일 책방에서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학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가장 최근에 일본과 관련된 책으로는 안중근 의사 이야기가 나왔던 하얼빈을 통해서 일본인의 모습들을 일부 엿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인 스스로가 일본인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드러낸 책을 한 권 잡게 되었는데요. 매우 반갑게 읽었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라이 사토시의 영속 패전론입니다. 시라이 사토시가 영속 패전론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의 경험입니다. 독일에서 그는 한 택시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택시의 운전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습니다. 이슬람 청년은 사토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일본인이랬지? 일본인은 참으로 위대해. 나는 존경하고 있다고. 미국과 그렇게 큰 전쟁을 벌였다니 정말 훌륭한 근성이야. 우리는 미국을 절대 용서 못해. 너희도 그렇지? 그놈들이 원자폭탄을 너희 나라에 떨어뜨렸으니까 다음에 미국이랑 붙을 때는 우리가 꼭 같이 하자 라고 이슬람 운전사가 사토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토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책 영속 패전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우리도 꾸준히 목격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일본은 미국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일본은 미국에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전쟁 범죄를 일으킨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국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전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전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일본에게 패배를 안긴 국가,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터뜨려 큰 상흔을 준 국가는 중국도 한국도 아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의 태도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정도로 미국과는 잘 지내고 미국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바로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사토시의 영속 패전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속 패전론이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점이 이 책을 더욱 반갑게 맞이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일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945년 일본은 미국 등 연합국에 패전한 이후 한국 전쟁을 등에 업으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냅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엔화는 기축적 성향을 가진 통화로서 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하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누굴까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영화를 누리게 된 일본, 그 근원을 제공한 나라는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기고 자신들에게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미국을 인정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요?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이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모두가 좋을 때는 일본은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속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감추고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러면서 일본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장장 30년간이라는 잃어버린 일본으로 일컬어지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일본은 그동안 있어왔던 평화 번영의 시대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이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그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권, 그들의 꿈,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미래,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과거에 비할 수 없는 영화,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책 저자의 1번 분석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일본은 한 가지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일본 제국을 패망시킨 미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후 그들에게 평화 번영을 만들어줬던 근본적인 동인의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굉장한 모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화 번영을 이끌어준 나라를 부정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꿈과 DNA인 대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면으로 그것들을 포장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일본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감정 말이죠. 다테마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겉모습, 예의를 차리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혼내, 속음은 속마음, 속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화 번영의 시기에는 자신의 혼내, 즉 대동아 공영과 대일본 제국이라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그 모습을 속에 품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평화 번영 시대에 괜히 그것들을 드러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테마에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자 더 이상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 친절한 척하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자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본 정치인 아베였던 것이죠. 아베와 그리고 일본의 구급파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들의 쇠락하는 현실을 부정해 줄 수 있는 그들의 혼내를 끄집어내주는 정치적 행동과 발언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범 무덤에 가서 분향을 하는 행위조차도 바로 그러한 흐름들인 것이죠. 만약 일본의 번영이 계속되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평화 번영이 끝나자 그들도 어떤 본원을 찾고 싶었던 마음속에 그동안 숨겨놨던 생각이 뽀록뽀록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들을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죠.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2011년 3월 11일 대폭발, 후쿠시마 원전발전소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해일에 의해서 거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일본의 모순점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옆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자 사토시는 바로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온 그러한 태도, 즉 패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본 제국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혼재된 모습을, 그리고 모순적 모습을, 자가당착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의 후처리였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전 폭파 이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사건 처리를 진행하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선진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하긴 한 이야기인가? 하는 궁금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궁금증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굉장히 통쾌했던 대목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대목입니다. 저자 사토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센카쿠 열도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료를 찾아내고 일본이 어떤 계약들을 했는지를 밝혀내면서 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한테는 정말 처음 들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서 나오죠.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 그걸 역사적인 조약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대목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문도 저자는 이 책에서 초반에 우리에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도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수그리고 들어가지만 만만하거나 약한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즉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일본의 국가적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일정 시간 지나 미국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을 때 일본은 지금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중국에 대한 고압적 태도라든가 사과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한국의 국력이 발전하고 한국의 힘이 발전해서 일본이 우리를 넘어보지 못할 정도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일본인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겹쳐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에서의 반한, 혐한 감정들과 그러한 모습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혼내가 드러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느끼게 되는 대목,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왜 한반도가 통일해서 국력이 더 커지게 되는 일들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왜 싫어하는지, 그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약자로서 누르고 역사를 진행하고 싶은 그런 혼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책 영속패전론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